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광나이버 7기 아카데미 6번째 강의를 해주실 이용석 시장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 올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공무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7기 광나이버 아카데미 원우님을 위해서 특별 초청 강의를 소개해 주신 이용석 광주 강의시와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시정구 아래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광주, 그리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받는 광주,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장의 중심 목표로 열정을 하고 계시는 이용석 시장님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개 앞서서 지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4월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우리 광주 이용석 시장님께서 전국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석 시장님께서는 1951년 전남 한평에서 출생하셨고요. 한평 학다리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전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시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경력상으로는 제가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너무 많아서 간단히 축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국세심판원장 그리고 세제실장을 역임하시고 2002년부터 제20대 관세청장님 그리고 2003년부터 제14대 국세청장님을 역임하시고 2006년 노무현정부에서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도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2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제1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역임하시고 지난 민선 7기 2018년 7월부터서 광주광역시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계십니다. 상호는 상원도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두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1984년 녹조 근정훈장을 수훈하셨고요. 2009년 청조 근정훈장을 수훈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미생 윤태호가 묻고 이용섭이 답하는 일자리 경제가 있고요. 벽어둠은 겨울에도 푸르다, 성장과 행복의 동해, 연하가 민물로 돌아온 깨달은 그리고 초일류 국가를 향한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민선 7기 광주시정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이용석 광주시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예고편이 세가지고 본 영화가 별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저번 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5.18 광장에서 추모 문화제를 했는데 제가 들어갔더니만 그때 유시민 그리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천호선 그때 대변인 딱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천호선 대변인이 아니 무슨 저 나이트클럽에 가는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새는 나이트클럽을 이런 옷 입고 갑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7월 12일부터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우리 광주에서 열립니다. 이게 공식 유니폼입니다. 안타깝게도 광주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세계 수영대회가 열리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도 좀 색다르게 입고 다니면 저게 무슨 옷이야? 그럼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옷을 입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4월 달에 이제 패션쇼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식 유니폼 소개하는. 제가 입은 것은 조직위원회 임직원들이 입는 옷이고 또 뭐 선수단이 입는 옷, 심판이 입는 옷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때 박태환 선수랑 영화배우 성훈이랑 제가 그때 패션쇼 처음 데뷔를 했죠. 평이 괜찮았습니다. 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 기회를 주셔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전영준 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남일보는 광주의 언론사가 참 많죠. 다른 지역보다. 시장인 저에게
저를 믿고 가장 힘을 많이 실어주는 신문입니다. 실은 제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뽑아주었으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제대로 하시죠. 하여튼 언론사가 공직자나 시장에게 긴장감을 주지 못하면 그 제대로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 역할은 제대로 하면서 어떤 힘을 많이 실어주죠. 제가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은 저는 겸허하게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하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강주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 17개 지자체와 지금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을 믿고 반대하기에 앞서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확실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시장이 꼭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우리 전영준 회장님, 그리고 또 김상훈 편집국장님, 여기 광남일보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력은 잘 소개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작년 2월 10일인가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그만두고 이제 대통령께 강주로 내려가겠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이 3번째 도전이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2010년에 한번 떨어지고 또 2014년에는 전략공천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해야 됐고, 그래서 뭘 하고 강주를 내려가려고 그러냐. 아니 그렇게 시장을 하고 싶으면 떨어지더라도 서울시장을 나가서 2번이나 떨어졌으면 전국적 인물이 될 텐데 150만 밖에 안 되는 강주시장을 하려고 하느냐. 또 이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시고 제가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고 있으면 또 이제 새로운 좋은 그런 자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말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시장을 하고 싶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다. 내 고향 강주이기 때문에 내려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한 33년간 하고 2008년 2월 1일 날 건교부 장관을 그만두고 광산 을에 와서 국회의원을 2번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공직 생활할 때는 완전히 연고주의 사회였습니다. 학연, 혈연, 지연이 엄청나게 힘을 미칠 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973년 10월 달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전남대학교 4학년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청량리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려고 청량리에 하숙을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하숙집 아줌마가 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근데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서 내가 강주서 왔지라 이랬더니만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큰 방에 가서 좀 있다 나오더니만, 아니 물어보니까 우리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방이 나가버렸다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강주에서 왔다고 하면 방도 안 줄 때였어요. 이건 시장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근무했던 데가 옛날 재무부, 그게 이제 재정경제부, 지금은 기획재정부라고 그러는데, 어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대학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70년 무역학과입니다, 경영학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전남 상대 무역학과를 나와서 저는 70학번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서울대 나온 걸 전제로 오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지들끼리 이제 상대냐 법대냐 이것 가지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1997년 12월 18일 날 DJ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재정경제부에 그때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주, 소위 호남에서 국장급 이상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골 면 단위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지방대학을 나오고 그것도 강주라고 하는 게 제 공직 생활할 때 저를 엄청 힘들게 했어요. 엄청 좌절도 주고.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고 청렴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청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3번을 통과했으니까. 국세청장 할 때, 행자부 장관 할 때, 건교부 장관 할 때. 근데 우리 아버지로부터 제가 청렴 DNA를 타고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저는 청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성실하고 전문성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면 제 경력, 제 학력 이걸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요. 그게 제가 이제 제 후배들한테 다른 대학 같은데 내가 얼마 안 살았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들이 훗날 보면 반드시 교훈이 되고 스승이 되고 도움이 된다. 제가 아까 51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꽤 많이 먹었잖아요. 제가 이제 강주시장 11개월 하면서 지금 폭삭 늙어버렸습니다만 나이에 비해서 젊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 학달의 중고등학교 6년을 12km를 걸어 다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 비슷하게 다녔습니다. 우리 연배에는. 저녁에 이제 배고프면 담아내기라고 양파 그냥 캐먹고 속 시려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게 저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강한 신체를. 그래서 이달에 계신 우리 그 회원님들께서도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반드시 이게 훗날 나에게 스승이 되고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뭔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지금 길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강주시장을 하려고 했던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나는 강주 산다, 강주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강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강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의로운 곳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쫓아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곳이 강주니까 정의로운 도시죠. 그렇지만 보수 정권의 차별과 소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소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어찌됐든 강주가 이 세 분의 민주 대통령을 탄생시킨 곳이니까요. 이제 많이 해결이 됐지만 아직도 경제적 낙후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 강주는 대한민국 남녘의 변방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실제 2012년부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만 해도 인구가 8,100명이 감소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66%가 20대, 30대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하니까 떠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를 만들까? 변방의 강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세울 수는 없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경력이라는 게 무슨 제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너라도 한번 커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라 해서 지역민들이 만들어준 것이니까 이거는 지역의 자산이고 사회적 자산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공직생활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분들과 함께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오게 된 것이고 제가 이제 안 해본 것 없이 거의 다 해봤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강주시장이에요. 근데 제일 보람 있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오늘 또 거의 스케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행복하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강주시장인 게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강주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로 한번 우뚝 세워보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고요. 강주는 정의로운 도시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강주는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리해야 역사가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 주변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성공하면 사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편법 부리고 술수 부리고 처세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를 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주가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잘 살아야 앞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강주 같은 도시가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 이렇게 저는 이제 시정 목표를 정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를 만들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강주다운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장 자기다울 때 경쟁력이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장미가 화려하다고 해서 장미를 흉내내면 그것은 이미 코스모스도 아니고 매력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주다움을 회복하자. 언젠가 유엔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 경쟁력은 두 가지에서 나온다. 하나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전통 문화예술. 지금은 우리가 과학기술 뭐 이런 거 첨단 얘기를 하지만 이건 수시로 바뀝니다. 아무리 앞서가는 기술도 중국 가면 6개월 만에 100개 나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예술은 이거는 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천혜의 자연환경. 이것도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강주 전남은 잘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의양 강주의 정의로움, 예양 강주의 전통 문화예술, 미양 강주의 맛깔스러운 음식, 여기에 2,000개에 달하는 전라남도의 천혜의 선과 해안선, 이걸 융복합시키면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풍요로운 강주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제시한 게 강주다움의 회복에 뒀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죠. 실은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소득도 아니고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 행복한 삶의 시작이 일자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일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저는 일자리다. 그래서 일자리에다가 이제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해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를 만들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직자들의 강조하는 3대 시정 가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혁신입니다. 지금 변화의 시절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혁신하지 않으면 국가도 개인도 조직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창조적 파괴를 해가야 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 없는 걸 버리고 경쟁력 있는 것으로 가자는 것이죠. 오랜 관습,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이 혁신의 정의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학자 슈페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창조적 파괴, 이게 이제 가장 정의가 잘 된 거라고 보거든요. 혁신은 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른손으로 뭔가 새로운 걸 들려면 이 마이크를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걸 취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거의 대부분은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버려야 새로운 걸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릇이 가장 많은 걸 담냐? 큰 그릇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우리 동양에도 창조적 파괴 못지않게 혁신을 잘 정의한 게 있더라고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 있다. 화엄경에 있는 말인데요. 이게 버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나이 살다 보니까 집에 보면 옷도 엄청나게 많고 넥타이도 많고, 그래서 매일 하나씩 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사람도 하나씩 버리고 옷도 버리고 불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그걸 버려야 새로운 걸로 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묵은 나뭇가지에 계속해서 잎이 달려 있으면, 묵은 잎이 달려 있으면 새로운 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떠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걸 창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혁신을 내걸었고요. 혁신은 강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소통을 내걸었습니다. 강주처럼 분열과 갈등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의제가 제시되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치열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역량은 분산되고, 이래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조선시대 명의 허준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와 혈이 통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기와 혈이 불통즉 통, 통하지 아니하면 아픈다는 것처럼 사람 몸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라도 조직도 시청도 소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더 소통하고 우리 서로 간에도 소통하자. 이건 이제 강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시한 것은 청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는 깨끗하고 청렴해야 된다. 그리해야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공직자가 청렴하면 많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패는 좀 큰 거라 하더라도 내가 다 용서하고 앉겠다. 그렇지만 부조리와 관련된 것은 아무리 적은 거라 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가고 있고 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7월 1일 날 제가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11개월, 1년이 다 돼갑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하여튼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난 11개월은 저는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된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제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우선 이제 광주형 일자리, 이건 뭐 전임 시장님께서 시작했던 일입니다. 이건 뭐 대통령께서 극찬을 할 정도로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 언론에 기고한 글 보셨죠? 거기 보면 어떤 5.18은 평범한 시민들이 이루간 아주 위대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 제목이 평범함의 이데함이었던가요? 네, 그거였는데 그 이제 5.18이 2017년 3월에 촛불혁명을 가져왔고 촛불혁명은 5.18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를 만든 것이고 그 정신이 강주에서 사회적 연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켰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마운 거죠. 근데 왜 강주형 일자리가 의미가 있냐? 아니 강주에서 일자리 좀 만든다는데 왜 대통령이나 중앙정부가 그렇게 지원하고 정치권이 정당을 초월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까? 그것은 그냥 강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주형 일자리는 쉽게 하면 봉급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자는 겁니다. 지금 완성차 공장의 평균 연봉이 보면 한 9,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현대가 1996년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공장을 짓고 안 지었어요. 우리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강주에서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봉이 얼마냐? 초임 연봉이 3,500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500만 원이면 강주의 일반 연봉과 비교하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재 9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에 비하면 많이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주는 임금은 3,500만 원이지만 사회가 임금을 이제 사회적 임금을 주는 겁니다. 우리 강주시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근로자들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낳으면 애 키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빅그린 산단에 보육시설도 만들어드리고 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이런 걸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봉급은 3,500만 원이지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거의 9,300만 원 받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죠. 우리 전영준 회장님 보고 저녁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막 얘기하는 게 이게 힘드네요. 이 나이 같아도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임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드립니다. 그럼 강주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고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자체 주도의 강주형 일자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 게 독일의 폭스바겐 모델인데,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거기도 비슷했죠. 임금이 높고 그러니까 도저히 독일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제안을 한 겁니다. 48시간 주에 일하고, 그리고 그 월급은 얼마 마르크죠? 여튼 그래요. 5천 마르크. 5천 마르크 주고, 그러면 일자리를 예를 5천 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기업이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폭스바겐하고 이쪽에 그 노동자하고 합의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 지자체가 주도해서 현대와 노조를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은 지금 받는 임금의 80% 수준에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어려웠는데, 그래서 결국은 강주 시민들이 해낸 겁니다. 저는 이게 강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강주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쫓아서 물꼬를 돌렸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잖아요.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든지 나라가 망한다든지. 강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역사적 소명이 저는 부여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너지는 한국 경제를 살리라. 그걸 이제 강주 시민들이 해낸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냐면 투자자 모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투자자 모집에서 합작법인 만들고 하반기에 공장에 착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연간 10만 대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주에서 하여튼 12,0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공하면서 도저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사업할 수 없다 해서 떠나려고 했던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한 번 더 해볼까? 떠났던 기업들도 다시 돌아올까 하는 리쇼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고 지금 군산형이다, 구미형이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랑스러운 것이죠. 도시철도 2호선, 이것도 제가 왔을 때 16년 동안이나 강주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자,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전임 시장께서 거의 결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밀어붙여도 상관없다고 밀어붙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밀어붙여도 실제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는 하여튼 시청 앞에서 와서 이제 반대 데모하고, 그럼 2023년 건설할 때까지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강주 지역사회는 또다시 엄청난 파국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어붙이는 것은 제가 시장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어도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용섭답게 한번 결정을 해보자 해서 제가 공론화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이제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용섭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이용섭이 그렇게 안 봤더니만 결단력도 없고 책임 회피하려고 그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은 이제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리더가 애로울 때가 그럴 때입니다. 마음을 안 알아줄 때. 그게 이제 한 8월 달부터 이제 11월 9일 날 저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한 2, 3개월 동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닌데 하고 그냥 추진을 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한 80%에 가까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신도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들까지도 다 수용을 하고 지금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밀어붙였더라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 빨리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도청 앞에는 텐트가 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년 원래는 6월까지 착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중앙부처와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7, 8월에는 착공을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2023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서울 같은 데도 그러고 대도시는 다 도시철도 지하철이 수송을 대부분 담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 수송 인원의 3.7%만 이 1호선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100문이 불의 의견이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저도 이 엄청난 결정을 하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저심도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하고 독일 뮌헨을 제가 그 바쁠 때 10월 달에 실제 갔다 왔죠. 9월 달에. 근데 그 뮌헨 같은 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저심도 방법을 1897년에 건설을 했어요. 그게 헝가리가 란 나라가 만들어지는 1000년이 되는 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이 18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없이 지금까지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뮌헨 같은 데는 뭐 5호선, 6호선까지 있는데 이 도시철도가 전체 수동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아주 그 쾌적한 것이죠. 자전거 도로도 있고 도보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도심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그 자가용이 없으면 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주차장을 안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 되면 강주 어느 곳이라도 대중교통을 타고 30분 안에 오시고 갈 수가 있습니다. 군공항, 이것도 실제 이제 광산이나 서구 저쪽에 사신 분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시급한 문제죠. 근데 제가 취임하면서 강주에 있는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겠다 2021년까지 이렇게 조건 없이 발표를 하면서 김영록 지사가 그렇다면 강주에 있는 군공항을 전라남도로 오는 걸 받겠다.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 8월 20일 날 상생협약서에 저하고 김영록 지사하고 사인을 했죠. 일단 물꼬는 텄죠.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군공항이 곧 내려갈 줄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가 저걸 빨리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이제 무안군에서 지금 군수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절대 받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물꼬는 저는 텄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일부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무안군이나 전라남도 일부에서는 왜 소음시설인 강주의 군공항을 우리가 받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건 강주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도 이해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주야 군공항이 떠나면 250만 평의 부지가 새롭게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스마트 시티나 국제 관광 도시를 만들게 되면 강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라남도는 어떠냐? 전라남도에 이게 내려가면 이건 바닷가로 갈 겁니다. 섬 같은 데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여기 도심에서 뜨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바닷가에 떴다가 바다로 또 착륙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현재 있는 군공항의 1.9배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서 이제 군공항을 만듭니다. 그것도 이제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주변을 110만 평을 완충 지역으로 사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완충 지역에다 이제 태양광 시설 같은 거 하게 되면 물론 거기는 주민이 안 사니까 예를 들면 그 군에 이제 새로운 소득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은 80에이커 이상이면 소음이라고 그러고 이제 군 지역은
80에클 이상이면 소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런 정도의 소음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소음 때문에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건 오해예요. 또 일부는 알면서도 충동해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4,500억 원의 현금 사업을 우리가 해드리고 인구가 한 5,000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각종 국책 사업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구와 경북도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군의군과 의성군이 서로 유치하려고 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이걸 넘겨주기 위해서 사탕발림 내지는 꼬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영록 지사하고 3월달에 국방부 장관 만나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국책사업이다. 지자체 사업이 아니다. 그동안 강주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으면 국방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나서기로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이나 6월 달에 자료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강주역은 이제 KTX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주 낙후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주변에 사신 분들은 재산적 가치도 많이 상실되고 어려움이 큽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 250억 원을 가져왔어요. 근데 1단계, 2단계까지 하면 1조 원 이상의 사업이 강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됩니다. 강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보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강주 송정역은 이제 우리 호남의 관문, 강주의 관문인데 복합 환승센터로 과거에 이걸 건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서희건설이 참여했는데 제가 시장 되기 전에 그게 무산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해 다행스럽게 KTX 투자 선도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쪽도 획기적으로 발전하리라고 보고요. 특히 코레일 사장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여러분 이제 송정역에 가면 가장 불편한 점이 뭡니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지금 400면이거든요. 이걸 1600면으로 바로 늘릴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끝나면 바로 이제 착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리고 사상 최초로 국비 2조 원을 초과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 11개월은 궤도를 이탈한 강주 시정을 정상 궤도로 안착시킨 기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정작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꿈꾸었던 정책들은 제대로 시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수십 년 된 과제, 또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나 강주영 일자리와 같은 당면 과제를 하다 보니까 정작 이용서표 산업정책은 제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11대 산업정책도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여하튼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 시대를 여는 온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해야 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세계 수영대회죠. 이거는 그냥 수영대회가 아니고 세계 200개 국가에서 15,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고 세계 10억 명이 TV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라고 하면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수영대회, 육상 이 5개를 일컫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5개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일본, 이태리,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걸 개최하게 되면 우리도 5개를 모두 개최하는 그런 이제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제 7월 12일부터 32일 동안 개최되는데요. 내용이 두 가지예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하는 이 챔피언스 대회는 우리 이제 통상 올림픽이나 이런 데처럼 그 국가의 선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5일부터 실시되는 마스터스 대회는 동호인 대회예요. 그냥 수영하는 걸 좋아하면 여러분도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25세부터 5세 간격으로 이제 경쟁을 합니다. 이게 아마추어들이. 그러니까 많이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 옷은 제가 아까 소개를 했고 애들이 이제 수영대 이제 마스코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애가 수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다리인데 이거는 이제 수달이라고 하는 동물을 의인화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수달은 깨끗한 물에서 사는 천연 기념물이고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영산강과 무등산에 서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스코트로 지정을 했고요. 수달이의 또 하나의 이름은 수영의 달인 이런 뜻도 있고 속설이기는 하지만 애들을 옆에 두면 일이 술술 달달 잘 풀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강주가 좀 요새 하는 일이 그냥 다 잘 풀리잖아요. 다른 도시철도도 그러고 강주형 일자리도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을 잘 뽑았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보니까 애들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수리다리를 뒀는데 아픈 사람이 없어요. 집안일도 솔솔 달달 잘 풀리고 아마 오늘 수리다리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하고 특히 광남일보는 회장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나가실 겁니다. 이걸 구입을 하려면 우리 수영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구입할 수 있고 도저히 경제 여건상 살 여력이 안 된다 하면 우리 대변인 여기 오셨으니까 신청하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들이 아주 좋아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5.18을 썼는데 이제 금년이 5.18 일어난 지 39년이 되는 날 아닙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그런데도 일부 몰직학한 사람들이 5.18을 폄훼하고 비방하고 5.18 역사를 왜곡한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리 경찰서에 신고된 것을 보면 5월 18일 날 당일날 금남로하고 5.18 국립묘지 앞에서 극우 세력들이 데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난 39년 동안 한 번도 있었지 않은 그러니까 보수의 원죄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거는 그런 집회는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수리가 돼버립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유일한 대응 방법은 시민들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품격 있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그러고 저 사람들도 그러고 여기 오면 시끄러울 줄 애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그분들 입장에서는 강주는 표가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를 흔들어서 다른 데 표를 얻자는 거거든요. 저분들은 여기 오면서 물병도 맞고 물리적인 반대, 폭력 이걸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물병 던지고 몸싸움하고 하게 되면 완전히 저쪽에 휘둘리게 되고 그럼 저 사람들은 이제 반 5.18 정서를 확산시키고 우리는 강주 가면 이렇게 홀대 받으니까 다른 데서 안아주십시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강주 시민들이 무대응으로 무관심으로 대응하셨으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울분과 분노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강주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시민들께서 지혜롭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경찰청에다가 그분들 어떤 실정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태가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하고 또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가서 체증도 다 할 겁니다. 5.18을 왜곡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그런 건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리고 여하튼 얘기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저 사람들이 멋쓰게지도록 그러면 세계인들의 관심이 강주에 지금 집중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마 5월 영령들도 바라는 길이고 그게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고 5.18 역사왜곡 처벌특별법을 만드는 척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뜻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지난 1월, 원래는 이제 12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강주영 일자리를 서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조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서 연말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월 14일 날 노사 상생도시 선언을 대한민국 최초로 했습니다. 강주는 특별한 자원도 없고 한반도 남녘에 있어서 지리적 여건도 좋지 않고 국제공항 하나 없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우리는 정의로운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저항의 도시로 비춰지고 하나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사람과 돈과 기업을 강주로 가져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강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임금은 적정시켰으니까 이제 노사 분규가 없는 산업평화 도시를 만드는 게 해법이다 해서 제가 노사 상생 도시를 선언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노사 상생 도시는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투자가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드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주에 가면 노사 분규도 없고 임금도 적정화되고 그러면 투자가들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하나하나 실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언론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7개 지자체에다가 중앙정부가 하나씩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예산을 500억 이상 지원할 때는 진짜 그게 필요한 사업인지 KDI를 통해서 이렇게 타당성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하는 건 거의 통과하기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나씩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다리 놓고 길 내고 하는 거랬는데 이것도 혁신 차원에서 우리만 인공지능 기반, AI 기반 그 창업, 그 조성 이거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소경제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강주에 지금 이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일하게 친환경 자동차 인증센터도 우리가 유치를 했고 그리고 에너지 쪽에 크게 기여를 할 전기이용권 분원도 내년이면 개통을 하고 그리고 수소경제가 매우 중요한데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도 남구 하나 광산구 하나 1조 4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수소경제 실증센터도 문을 열었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때는 낙후된 도시였지만 산업사회 때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 안 먹어요. 물 먹으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섭표 이제 산업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발표를 한 겁니다. 이 11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가겠습니다. 중요한 산업은 아마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뭐니 해도 자영사업자들 전통 재래시장에서 사업하신 분들 골목 상권 이쪽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광주 상생카드라는 걸 3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빵집에 가서 빵을 사면 빵집 아저씨는 그걸로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럼 목욕탕 아줌마는 그 돈으로 미장원에 가고 미장원 또 아줌마는 그 돈으로 어디 슈퍼에 가서 물건 사고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백화점이나 SSM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지역에서 돈이 도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월드와이드 차원에서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가장 싼 물건을 사서 이익 차원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1년에 나가는 돈이 강주를 빠져나가는 돈이 2조 내지 3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황폐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물건을 팔릴 수 있도록 상생카드를 도입했는데 이 카드는 백화점이나 술집이나 뭐 대형마트 같으면 카드가 사용을 못해요. 골목 상권이나 재래시장에만 가서 쓰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공공기관들, 공무원들 그리고 대기업들을 지금 협조를 받고 있는데 뭐 본것까지 그렇게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특별한 보너스를 줄 때는 이 상생카드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가서만 사기 때문에 그쪽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강주는 이제 뭐니 해도 제가 강주다움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문화가 경제고 밥이고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최초로 지금 문화경제 부시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이병훈 부시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강주다움의 회복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서울에 계속 있다 내려와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려오면 야 여기 전통 문화예술의 도시라는데 창 들으러 가자 판소리 들으러 가자 하는데 데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연할 수 있는 그걸 만들까. 프랑스에 가면 몽마르트에 가면 130년 전통의 물랑르주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공연을 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7월 2일 날 취임하면서 대표 공원을 만들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무 지역에 가면 상무 금요시장 옆에 과거에 광엑스포 전시관 이거를 고쳤어요. 강주 공연마루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5시에 가면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60분 내지 70분. 물론 우리 것이죠. 우리 구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료입니다. 무료. 지금 계속 이제 다 지금 꽉 차거든요. 이제 수영대 전에 이제 매일 하는 걸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대표 공연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양이라고 그러는데 춘천에는 막국수가 있고 충무도 김밥이 있고 전주 비빔밥이 있고 그리고 남원 추어탕이 있는데 왜 미양 강주에는 대표 음식이 없을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인위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대표 음식을 만들자. 그래서 전 국민 공모를 통하고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9개 후보를 뽑았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방송사도 참여하고 우리 광남일보에서도 크게 내주셨는데 백인 평가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시식하고 평가를 해서 7개로 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3가지 기준, 상징성, 강주의 상징성 있는 음식으로는 강주의 주먹밥을 뽑았습니다. 이건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1980년 5월에 그 암울했던 시절에 독재 정권 앞에서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시위하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양동시장에 있는 아줌마들이 거기서 어떻게 밥해가지고 뭐 상을 차리겠어요. 주먹밥 만들어서 드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먹밥이 됐어요. 근데 이 주먹밥도 이제 원래는 이렇게 주먹만하게 만들었지만 이것도 이제 지금에 맞게끔 개량을 합니다. 주먹밥도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것도 계절 그게 들어가고 또 소고기도 이게 밥버거라는 게 있잖아요. 햄버거처럼 소고기 주먹밥도 뭐 되고 이제 계절 주먹밥도 나오고 뭐 참치 주먹밥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단품으로 할 때 다른 것도 같이 들 때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차별화된 음식으로는 강주 상추튀김 그리고 대중성이 있는 걸로는 강주 무등산 비빔밥 무등산 보리밥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시장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하나를 선정을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리 뽑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시민들이 예면해 버리면 그리고 또 이제 음식점에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이 취급한 거 안 하고 다른 게 뽑히면. 그래서 매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송정리역에 가면 부산 오뎅집이라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그래도 그렇지 송정리역에 부산 오뎅집이 있고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6월에 지금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임대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이렇게 재임대해서 강주 대표 음식을 팔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강남의 아줌마들이 야 이번 주말에는 강주 가서 브랜드 국악 공연 보고 강주의 대표 음식 먹고 올라오자. 그래도 KTX가 돼 있기 때문에 10시, 11시면 집에 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찾아오는 강주, 돌아오는 강주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지금 확장을 할 거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났는데 강주 전남 전라북도에는 지금 면세점 하나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찾는 그 예외 관광객들에게 무엇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까? 물어보면 1순위가 쇼핑입니다. 그래서 면세점도 금년에 유치를 할 겁니다.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어요? 나눔과 연대의 도시입니다. 강주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독재 정권 칼날 앞에서도 피를 나누고 주먹밥을 나누면서 연대를 통해서 민주화를 쟁취한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자리위원회 그 부위원장 할 때 통계청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직장에 취직해서 가장 메인 직장이죠. 몇 살 때 퇴직하고 이분들은 진짜 사회에서 자기가 퇴직하고 싶은 나이는 몇 살이고 그리고 뭘 하고 싶어 할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 퇴직하는 나이가 49세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회에서 영원히 은퇴하고 싶은 나이가 72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49세에서 72세를 신중년으로 이제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뭘 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재취업을 하고 싶다 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내가 쌓은 이 사회적 경험이나 전문성을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강주를 자원봉사 선도도시로 만들자. 우리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각종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은 사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강주시에 자원봉사 플랫폼에 들어오면 각 분야별로 농촌에 가서 일하고 싶으면 농촌, 목수 일을 하고 싶으면 목수, 영어를 가르치고 싶으면 영어 해서 인적사항을 다 등록하고 강주시가 다 검증을 하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그것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행정이나 이런 걸 일가견이 있지만 와이프가 무슨 달력 걸겠다고 못 하나 박아달라 해도 못 하나 못 받거든요. 이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낮에 보면 애들만 와이프만 있고 아무나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집에 몇 시에 와서 누가 못 하나 박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오는 거예요. 그건 시에서 보증하고 검증된 사람이 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사철 돌아가는데 인곡에 일손이 없으니까 오늘 10사람만 보내달라. 10사람 보내고 그분들에게는 적정한 급여도 드리고 이렇게 되면 봉사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마련될 수 있겠다 해서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아까 얘기했고요. 지금 우리가 달구벌 대구하고 빛골 강주에서 달빛 동맹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의 2시간 걸리거든요. 191km인데 이제 강주 대구 내륙 철도를 건설하면 50분이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주에 있는 사람이 경북대학교 이렇게 학교를 아침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여기 와서 쇼핑도 하고 그날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동서간의 화합이 많이 될 것입니다. 부산하고 강주하고 경전선도 전철화하게 되면 한 2시간이면 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강주천 이것도 살리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강주천 수량을 늘리고 수질을 높이고 주변 환경을 가꾸는 건데 이것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주가 광역시 중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획일화된 회색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주다우게 지금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 짓는 공공건물은 물론이고 아파트 같은 것도 다 강주다우게 건설하자. 그리고 고층 아파트는 뭐 40층 넘은 이런 건물들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뮌헨을 갔더니만은 뮌헨에는 시청보다 높은 건물을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 그래 물어봤더니만 뮌헨 어디에서나 시청 건물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등산이라고 하는 명산이 있는데 아무 데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와 신경 자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화도시를 얘기했는데 무슨 아시아 문화 전당이 지어졌다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도시가 되려면 시민의 일상이 문화적으로 기획되고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되고 시 자체가 문화적으로 운영되고 시스템화되고 그리해야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데는 톨게이트 지나갈 때 기와집이라도 지어져 있어서 아 이제 전주에 왔구나 그러는데 광주는 송정리역에서 차 타고 들어오면 이게 강주인지 울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강주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면 아마 여러분이 엄청나게 변화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복지를 드리자 하는 게 제 기본 정책이고 지금 노대동하고 효령동하고 노인타운이 있는데 서부권, 서부하고 광산구 어르신들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3의 그런 식의 노인타운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치매거든요. 치매를 치료하는 데는 있지만 이제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게 중요해서 거기에 특화해가지고 광산구 쪽에 노인 복합타운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와가지고 하여튼 우리 학생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난해 36%가 감소를 했고 금년에도 50% 이상 감소하고 있거든요. 어떤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강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제 33년간의 공직생활의 좌표는 이거였습니다.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직생활을 했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뀐 거죠. 저는 이제 정치하고는 전혀 체질이 안 맞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무슨 정치하냐. 그래가지고 와이프까지도 반대했는데 대통령께서 제가 출판 기념회 할 때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정치해야 세상이 바뀐다 해가지고 와이프까지도 저를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를 나가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이 돼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강주로 내려오려고 하는 꿈도 있었지만 강주라도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4년 만에 완전히 바꾸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믿어주시면 4년 후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강주가 어느 정도 실현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핸드폰 한번 내주시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소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장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강주는 뭐 제약이 없어요. 시장실에 누구나 들어오는데 오늘 또 한 팀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다 이해하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저하고 소통하시게 그 카톡을 클릭 한번 해주시죠. 카톡 클릭해가지고 이용섭 한번 쳐주시죠. 이용섭. 빨리 치셔요. 했어요? 이미 이제 한 사람도 있는데 안 되신 분은 거기서 카톡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카톡 플러스에서 친구 추가하기 좀 해주십시오.
친구 추가하기.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강주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거기다 의견을 다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